예, 지금부터 대한민국 교육 현실 진단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 국회 초청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순서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보이시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 강연은 교육위원회에 속해 계신 진선미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교육위원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문정복 간사님, 고민정 의원, 김준혁 의원, 백승하 의원, 정우로 의원님께서 함께 주최를 맡아주셨습니다. 더 좋은 미래와 경제는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본 강연이 진행되는 만큼 강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외빈 소개 및 축하 인사 말씀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며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신 이범 교육평론가님과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행사에 앞서 빠질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기념 촬영 빠르게 진행하고 바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분은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장실을 대표해서 김 선생도 오시죠. 국회의장실을 대표해서. 부장님들도 오세요. 그건 다른 의원님 사진도 돼. 뒷자리 옆으로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트 한번 있어야 2번 파이트 하자고. 좋습니다. 2번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강연 지금 막 소개받은 이범입니다. 영국은 이제 한 학년이 세 학기로 나뉘어 있고요. 3학기제입니다. 그리고 2학기와 3학기 사이에 부활절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방학 때 제가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조금 처리할 일도 있고 지난번에 못다한 건강 검진도 있고 해서 이제 오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섭외를 해 오셔서 그때는 이제 섭외하신 측이나 저나 다 지금쯤이면 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이런 주제로 강연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일 많이 제가 주문을 받은 것은 이른바 이제 7세 고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사실 제가 무슨 강연이나 인터뷰하면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개탄입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뭐 이거 말이 됩니까? 뭐 열심히 그 자극적으로 개탄을 하고 끝내는 거 이런 걸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 발언을 할 만한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소아정신과 의사라든지 아니 아동심리학을 했다든지 뭐 언어발달 이론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쪽의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1분 30초짜리 짧은 영상 소아정신과 의사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 짧은 영상 잠깐만 보여드리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세 고시 이거는 저는 선 넘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걔네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 더 못하게 됩니다. 학습 능력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빠른 암기나 논리적 추론을 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아이의 뇌는 그 좋은 머리나 똑똑한 IQ가요 나중에 사장돼요. 지금 대치동에 정신과, 소아정신과가 가장 많아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4세 고시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곳이라고 하고요. 7세 고시는 5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대단한 빅5의 영어 학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보내기 위해서 고시를 준비하는 거죠. 그 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뒤로 물밑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초등 영어 학원이 마치 대학 서열 같아요. 그래서 7세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좋은 학원을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됐어요. 하지만 그 난이도라는 게 아이들이 소화할 수가 없는 수준의 난이도예요. 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게 불안감으로 연결이 되고 무리하게 1년, 2년, 3년 선행을 앞서 나가서 하는 게 거의 유행처럼 번져 있는. 아예 소화할 수 없는 걸 소화하라고 하고 있는 건 거의 학대 수준이더라. 그러면 아이는 뇌가 얼마나 망가지겠냐. 그러니 아동학대라고 정말 불러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천근아. 예, 사실 이게 한 2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앞부분만 조금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대 의대 교수인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인 이제 천근아 교수의 영상인데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뭐 참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거는 한국 교육의 특징 또는 동아시아 교육의 특징을 문화에 의존하지 않고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동아시아의 교육열이 높은 거를 문화로 설명합니다. 뭐 역사적 배경이 있죠.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은재로 등용했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성공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의 문화적 DNA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베트남도 굉장히 오랫동안 또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과거제도 비슷한 게 있었고, 일본은 엄밀히 말하면 과거제도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뭐 뭉뚱그려서 아시아 일부 국가들 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인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데 그걸 문화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야, 이건 한국인의 종특이야. 그러니까 뭐 7세 고시를 하든 애들을 뭐 거의 아동학대 수준으로 어떻게 하든 그건 뭐 우리의 원래 종족적 특성이고 우리의 뭐 문화가 원래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잡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는 이거를 문화가 아니라 제도로 설명할 수가 없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배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문화 속에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서 설명을 해보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문화를 좀 제껴놓고 제도를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없을까라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조금씩 제가 이제 과정 중에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리모컨 좀 주세요. 예. 이게 지금 리모컨이 제 작동을 안 해서 그냥 한 페이지가 통째로 나와 있는데 예. 아까
아까 그 USB 그거를 뺐다가 끼니까 동작을 했었던 거로 알거든요. 예. 제가 해볼게요. 예. 되네요. 안 되는데? 예, 그러면 제일 윗줄로 일단 해주십시오. 예. 일단 선행학습은 원래 대입에 유리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를테면 뭐 한 학기든 1년이든 미리 배워놓으면 그러면 이제 수능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짜까지 이제 배워야 될 분량은 정해져 있고 그걸 미리 하면 뭐 당연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건 그 다음 줄이요. 수능 말고 내신도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1단원에서 5단원까지 치른다고 해보세요. 1단원이나 2단원을 배우고 나서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연습도 하고 뭐 챙기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5단원, 마지막 단원이 5단원이 끝나고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신도 사실 선행학습을 상당히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입이라는 게 어쨌든 있고 그것의 경쟁이 치열하다면 선행학습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유리하기 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선행학습이 왜 초등으로 내려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부터 선행하고 이런 거야 그렇다 쳐도 왜 초등으로 내려갔느냐?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 계기는 90년대 특목고 입시예요. 90년대부터 이제 특목고 입시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토플 시험을 잘 보면 가산점을 주거나 뭐 외고에서 특별 전형으로 뽑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과학고 같은 데에서 중등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뭐 이런 데서 이제 입상을 하면 또 역시 가산점을 주고 90년대 벌써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이런 데는 제가 경기과학고 출신입니다만 저는 이제 80년대 들어갔고 그때는 뭐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90년대가 되면 벌써 그런 데에서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거의 입학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중등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선행을 많이 해야만 입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밑에 줄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는 본질적 개선이 없이 지속이 됐어요. 올림피아드 가산점은 없어집니다. 2000년대 올림피아드 가산점은 없어지는데 그래도 뭐 각종 그 과학고 영재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선행을 해야만 유리한, 사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상당히 선행을 해야만 유리한 이런 제 형식의 입시가 계속되고 거기에 이제 영재교육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벌써 10여 년 지났죠. 이게 이제 한층 더 탄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밑에 줄이요. 외고 입시 사교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서 조금 주춤을 해요. 왜냐하면 외고가 이제 토플 가산점 이런 거를 이제 금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꾀를 내 가지고 교과 수학이 아닌 무슨 창의 사고력 수학 뭐 이런 시험을 따로 본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뭐 영어 듣기 평가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금지했냐? 이명박 정부 때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일체 필고사나 그밖에 시험 보지 마라. 또 내신도 주요 과목 다 중학교 내신 보던 거를 영어 한 과목만 봐라. 외고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면서 이걸 좀 주춤하게 만듭니다. 네, 과학고 영재학교는 사실 이제 크게 이제 차이가 있지 않다. 밑에 줄 보세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건 이제 영어 유치원인데 90년대 후반에 출연합니다. 왜냐하면 97년에 초등학교 3학년에 이제 영어 교육이 시작되게 돼요. 영어 교육이 이제 이전보다 연령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교육업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제도를 변화시켜도 그것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이 이제 3학년으로 내려가니까 일찌감치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강남 지역에서 영어 유치원이 시작됩니다. 2000년대 굉장히 붐업이 돼요. 오히려 2000년대 후반이 되면 좀 꺾입니다. 왜 꺾이냐? 이게 조기 유학에 이제 그 등락하고 상관이 있어요. 조기 유학이 가장 성행했을 때가 2000년대 중반이에요. 2000년대 초반 중반에 계속 이렇게 조기 학생이 올라가다가 이때 2000년대 후반에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발 금융위기예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에 이제 벌어지면서 하나의 이제 충격을 줬고 또 하나 조교학 이미 좀 꽤 보내 보니까 가성비가 별로 안 나오더라. 이런 평가가 이제 좀 퍼집니다. 조교학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뭐 미국 같은 데서 캐나다 같은 데서 교육을 받으려면 특히 미국 사립학교 보내려면 굉장히 돈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을 잘 뽑아주느냐. 처음에 좀 뽑았는데 뽑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그렇더라 이런 이제 평들이 나오니까 대기업에서 그다지 이렇게 특혜적으로 뽑아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별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조기 학생은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상태예요. 조기 유학은. 예. 영어 유치원은 이제 이런 등락을 이제 겪었습니다. 어쨌든 특목고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이제 유치원이란 게 90년대 후반 이후에 탄생을 했고,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죠. 학종.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어떤 마케팅이 이제 지배적이 되냐면 할 게 많아졌잖아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좀 출발하셔야 됩니다. 스타트를 일찍 끊으셔야 유리해요. 이게 그 나름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계기들이 이 선행학습을 초등으로 끌어내리는데 상당히 결과적으로 기여를 하게 돼요. 뭐 취지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초등의대반이 시작됩니다. 의대가 이제 2010년대 이제 더 극단화되잖아요.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의사들의 수입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이제 공식 통계를 보면 2013년에서 2020년까지 7년 동안에 우리나라 개원의의 평균 소득이 55% 증가해요. 단 7년 사이에.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는 22%였거든요. 그 구간 동안에. 근데 고소득 증가의 2.5배에 해당하는 증가를 이제 개원의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55%면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막 2배 이상 뭐 분명히 성장했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이를테면 실손보험 같은 게 이제 확대되면서 아주 부담 없이 비급여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뭐 판매하게 되고, 또 원래 있었던 미용 의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개원의 소득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그 나라의 노동자 평균 임금에 비해서 의사 평균 소득이 얼마나 높냐 이 지표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칠레 다음으로 2등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원래 높았지만 2010년대 굉장히 또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소문이 나고 의대 이제 원래 선호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높았는데 한층 더 극단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 의대반 이런 것들이 이제 강남 곳곳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7세 고시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오랜 진화의 산물이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비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는 이제 뭐 소아정신과 의사라든지 심리학 하신 분 뭐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천근아 교수의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째 줄. 자, 사교육 원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입장에 서로 이제 대립됩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보는 사교육과 보수가 보는 사교육이 좀 다릅니다. 진보는 입시과열 때문이다. 대입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사교육이 이렇게 커지는 거다. 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는 공교육 부실 때문이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면 사교육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예요. 사교육비 조사할 때 사교육비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에 왜 참여하느냐, 왜 사교육을 시킵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매년 해요. 근데 왼쪽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답을 하나만 체크하게 했을 때, 뭐 1, 2, 3, 4, 5번 이제 객관식 중에 하나만 체크하게 했을 때 무려 44%가 사교육하는 이유가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해서예요. 학교 수업으로 뭔가 좀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그 얘기를 토로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냥 학교만 보내서는 애가 학교 수업 자체를 따라가는 게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적 사교육이 아니라 보완적 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완적 사교육. 이건 좀 다르죠. 선행학습을 위해서, 진학 준비를 위해서, 불안 심리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은 대략 경쟁적 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적 사교육 수요와 경쟁적 사교육 수요가 대략 5대5쯤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약간 몇 년 전 통계고 가장 최근에 지난해 발표된 통계를 보면 이게 4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대5 정도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경우는 뭐냐면 요거를 이제 하나에만 체크하지 않고 여러 개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나온 통계인데요. 근데 이제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해서라고 체크하는 사람이 76.8%였고 진학 준비를 위해서 32.3%, 선행학습을 위해서 44%, 불안 심리 때문에 8.5%. 그래서 대략 보면 이걸 봐도 대략 한 5대5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 사교육 못지않게 보완적 사교육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건 이제 이런 지표로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면 경쟁적 사교육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보완적 사교육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걸 이제 보면 다음 줄 보여주세요. 숙제가 줄었다는 거예요. 한 세대 전에 비해서 꾸준히 숙제가 점점 줄었어요. 지금도 있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금 후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왜 숙제가 줄었느냐? 숙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학습이란 말이 배운 학자하고 익힐 습자잖아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배우는 게 수업이면 익히는 건 숙제였던 거예요. 익히는 건 물론 혼자 익힐 수도 있는데 어린애들이 혼자 익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숙제 내주고 검사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익히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는 게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익힘이라는 것을 공교육이 주도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던 숙제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 했는데 애가 못 따라가네?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이게 지난 한 세대 정도 동안에 꾸준히 진행된 일이었어요. 또 하나는 방과 보충 교육의 쇠퇴입니다.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른바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자료집에 있는 슬라이드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주최 측에서 새로 지금 프린트를 해서 나와드린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뭐 누구 뭐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남아라. 그러면 이제 남아가지고 선생님이 뭐 수학 문제도 풀게 하고 뭐도 하게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사라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예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숙제하고 나머지 공부가 그럼 왜 쇠퇴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권의 쇠퇴예요. 교권의 약화입니다. 숙제 많이 내주면 민원조 나갑니다. 방과 후에 애 남기면 민원조 당합니다. 그러면 그 교장, 교감 등 그 관리자분들께서 교사를 적극 옹호해 주느냐? 옹호하기 힘들어요. 제도적으로 옹호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이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교권이 없다는 얘기를 한 10여 년 전부터 여러 번 칼럼에도 쓰고 하고 공개석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요즘은 좀 말이 먹히죠. 재작년에 있었던 서희초 사건 이후에 우리 교권 수준이 지금 굉장히 지금 추락해 있구나. 근데 저는 약간 이거를 좀 냉소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 게 교권은 옛날에 높았다가 지금 낮아진 게 아니고 제도적 측면을 보면 원래 없었어요. 옛날에 존중받던 교권은 제도화된 교권이 아니에요. 법령으로 그 지켜준 교권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관습적인 것이었어요. 제도적으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근데 옛날에는 어쨌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권위가 있었고 그걸 존중해주는 문화와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서서히 그런 게 약화되면서 그럼 이제 그걸 제도화 또는 법령화해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제가 이제 경향신문의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쓴 칼럼이 있어요. 그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도화 미비, 이를테면 방과 보충 교육, 즉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교사에게 상을 주지 않잖아요. 보상을 주지도 않고 보호는 못할 그러니까 보상은 못할 망정 보호도 안 해주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방과 학교가 등장합니다. 2000년대 후반에. 그러면 초등학교의 경우 원래 나머지 공부를 어디서 시켰냐? 자기 교실에서 시켰는데 이 교실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때 이 나머지 공부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왜? 교사가 지금 애들을 편하게 남겨서 뭘 시킬 수 있는 공간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방과 교실에 이제 방과 학교에 이제 자리를 이제 내줘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방과 보충 교육이 쇠퇴합니다.
밑에 쭉 예.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핀란드 교육이에요. 핀란드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으로 남용됐어요. 핀란드 교육의 핵심적인 측면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다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됐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엔 뭐 숙제가 없다더라.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숙제 있어요. 점점 숙제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방과 보충 교육, 뭐 핀란드에는 우열반이 없다더라. 우열반은 엄밀히 없지만 애 못 따라가게 생겼으면 누구누구 집에 가지 말고 남아라. 오늘부터 방과 특별 교육이야. 이제 담임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전담 교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나뉘어있지 않고 의무교육 9년이 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한 학교의 의무교육 기관을 다니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무교육 9년 사이에 이 방과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은 학생 비율이 30%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는 자기가 좀 따라가기 어려워하다가 숙제 같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기 어려워하다가 방과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우열반은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시무시한 유급이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있습니다. 핀란드라고 해서 무슨 교권이 용거리 통표겠습니까? 뭐 학부모가 우리 뭐 꼭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꼭 집으로 보내주세요. 전 그거 못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핀란드도 보내줘야 되는데 집으로 대신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가 진급하려면 5학년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얘 전혀 안 되네. 그러면 학교에서 몇 가지 평가를 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얘를 유급시킵니다. 유급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요. 대단한 책무성이죠, 국가에. 일제고사는 없지만 이런 게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핀란드 학력 수준이 세계 1위, 뭐 지금은 이제 OECD 평가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AI 교과서, 인공지능 교과서라는 이제 잘못 낀 첫 단추가 있었죠. 사실 수업보다 익힘부터 손대야 되는데, 이를테면 야, 너 두 자릿수 곱셈부터 잘 안 되는구나. 이거 해봐. 이거 인공지능이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 보면서 너는 근데 여기는 좀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이런 설명을 좀 다시 좀 들어봐라. 이걸 사람이 과외교사가 일일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거를 좀 얘가 위험선상에 있다 그러면 담임교사, 담당교사에게 바로 통보를 할 수도 있죠. 얘는 좀 위험합니다. 얘는 적사경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인간이 개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학이라는 게 수업이고 습이라는 게 숙제라면 사실 재구조화하기 쉬운 것은 숙제예요. 수업을 재구조화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 교사의 개개인의 특성, 개성, 나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녹아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그걸 활용해서 재구조화한다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숙제와 연관시켜서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에 맡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효율이 높아질 거고 수업을 바꾸는 거는 이제 조금 단계적으로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대뜸 인공지능 교과서로 가니까 교과서의 정의가 뭡니까? 수업 시간에 쓰는 거잖아요. 그 수업을 바꾼다 쪽으로 처음부터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 장관이 원래 이명박 정부 때 그 장관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도 있었고 나중에 장관까지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할 때 책을 한 권 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나중에 무슨 정책을 할 것인지가 거의 예고편으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책을 냈거든요, 이분이. 근데 나중에 인공지능 교과서 한 것하고 보면 잘 안 맞아요. 왜 이분이 좀 무리해서 교과서를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나? 뭔가 성과에 쫓겼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성과를 빨리 내야 된다. 근데 이를테면 교과서가 있고 교육 자료가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이게 좀 이슈가 됐으니까 아시겠지만 교육 자료로 배포되면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쓰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로서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가면 그건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쓰게 해서 좀 단기간에 성과를 낼 목적으로
AI 교과서 쪽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추정입니다. 뭐 본인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주호 장관이 이전과는 달리 본인이 예고편식으로 썼던 것 같은 그 책과는 상당히 조금 달라 보이는 정책을 시작하다가 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시장의 분절화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분절화는 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정교과서가 한 10종 있으면 1종에서 10종까지의 이 AI 교과서가 다 다른 업체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쪼개지잖아요. 시장이 분절화되니까 그럼 시장 규모가 커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 AI 교과서에 참여한 그런 에듀테크 업체들끼리의 경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시장의 효율성을 이제 우리가 살리려면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시장 규모가 좀 커야 되는데 시장 규모를 작게 분절화시키고 그걸 각각 개별적인 업체들에 맡기게 되니까 경쟁도 안 일어나고,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낀 정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자료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교사에게 학생에게 내주는 숙제를 이런 형태로 내주고 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걸 피드백하면서 점점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일제고사 보려는 취지가 뭐였어요? 결국 기초학력 미달인 애들 좀 도와주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기초학력 미달인 애를 인공지능이 숙제시키면서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일제고사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점점 학부모나 학생들도 이거를 쓰려는 수요가 높아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잘못된 접근을 했다. 그러면 보완적 사교육 말고 경쟁적 사교육의 원인은 뭐겠느냐? 밑에 줄. 일단 대학 간 불평등이 있죠. 저는 우리나라 불평등 담론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개인 간 불평등만 얘기해요. 개인 간 불평등만. 근데 어떤 기관의 불평등, 교육기관의 불평등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 대학하고 저 대학이 똑같은 4년제 종합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이 훨씬 학생 대 교수 숫자 비율로 봐서도 좋고, 쓰고 있는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 비용으로 쓰고 있는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 여건이 좋으면 당연히 이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죠. 이런 의미의 불평등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 간의 불평등.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학벌이 경쟁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벌은 뭡니까? 일단 어느 특정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동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알파에서 그 동문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동문의 파워,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네트워크. 이걸 이제 흔히 학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학벌 때문에 대학을 고른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 학벌이 셀수록 당연히 이제 좀 유명해질 거고, 그 대학이 명성이 높아질 거고, 그럼 나도 저 대학 갈 거야, 이런 심리가 생길 테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반례로 생각해 볼 만한 게 한 3가지 있어요. 포항공대. 처음 생길 때 80년대, 심지어 일부 학과에서는 서울대를 커트라인을 능가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도 최상위 대학이죠. 그러면 처음에 생길 때 이 대학이 학벌이 있었습니까? 일단 졸업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수험생들이 이런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포항공대인지 뭔지 뭐 잘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돼요. 카이스트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카이스트가 80년대에 생기긴 했는데 그때는 한국과기대, 과학기술대학이라는 별도의 법인이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에 카이스트 학부 과정으로 통합이 됩니다. 약간 좀 그래서 카이스트는 애매해요. 하지만 어쨌든 졸업생도 변변치 않고 사회적인 명성이 높지 않아도 어쨌든 상당히 최상위 대학이 되더라. 이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3번째 사례가 이제 한예종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일반인들은 이름도 몰라. 졸업생이 당연히 없어. 근데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이런 데랑 막 자웅을 겨루는 뭐 그런 기관이 됩니다. 미대의 경우 예를 들면 뭐 음악원도 있고 무용원도 있고 무슨 국악원도 있고 그런데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는 주로 교육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는 교육부 소관대학이 아니죠. 과학기술부. 그리고 한예종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별도고 그래서 집중 예산 투자가 가능했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겁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지표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냅니다.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의 교육비를 쓰고 있느냐, 대학에서 지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아니라 대학의 학생을 위해서 쓰는 돈이죠. 여기에 이제 교수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도 들어가고 뭐 도서 구입비 뭐 등등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연구비는 빠집니다. 연구비가 들어가면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연구비는 빠져요. 하지만 이게 학부생 통계만은 나오지 않고 학부생 대학원생 통합 통계가 나옵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합쳐가지고 연구비는 빼고 교육비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대는 1년에 학생 1인당 6천만 원을 씁니다. 연세대가 학생 1인당 1년에 4천만 원을 씁니다.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뭐 이쪽 라인이 1년에 한 3천만 원 내외를 씁니다. 대학마다 좀 다르지만 중앙대가 한 2천만 원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중앙대가 굉장히 밑에 대학 같죠? 중앙대가 지금 상위 한 6, 7%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옛날에도 들어가기 어렵지만 지금도 여전히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왜 중앙대에서 제가 끊었냐? 그 밑에 대학들이 쭉 있는데 숫자가 너무 처참한 대학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끊은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대가 상위 한 1, 2% 대학 가는 대학이고 중앙대가 한 6, 7% 가는 대학이면 중앙대도 상당히 어쨌든 성적 좋은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려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벌을 원인이라기보다 좀 결과로 볼 측면이 있다. 무엇의 결과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학벌이 결과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간의 재정 격차, 이거 불평등이에요. 이니퀄리티, 격차라고도 하고 불평등이라도 합니다. 영어로는 똑같은 거예요. 재정 격차가 있으면 교육 품질의 격차가 생깁니다. 그게 장기간 고착화돼서 이제 서열이 고착화되면 그 결과로서 학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 학벌이 다시 피드백 되긴 하죠. 이 학벌이 다시 또 서열을 강화시키고 이제 이런 효과를 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예종의 사례를 보면 그리고 최근에도 몇 개 더 있죠. 대구 경북과기원, 뭐 광주과기원, 뭐 유니스트, 울산과기원, 뭐 한국에너지공대, 그러니까 이제 나주에 있는 한전공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생기자마자 굉장히 최상위권 대학들이 되는데 지금 그 대학들의 서열을 억지로 매겨보면 연고대, 서성한 사이 그 정도? 뭐 상당히 최상위 대학입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가능했냐? 다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의 학생 1인당 투입 교육비를 보면 서울대보다 많습니다. 물론 서울대도 이공계만 따로 내보면 올라갈 거예요. 이공계가 원래 돈이 많이 드니까. 예. 그래서 대학 간 불평등, 대학 서열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학벌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어쨌든 프리미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앙대가 2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서울대가 아닌 거점 국립대는 얼마냐? 2,200만 원 정도 돼요. 중앙대보다 오히려 한 10% 정도 높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중앙대보다 훨씬 입결은 지금 낮아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이 가진 매력이 있잖아요. 서울이 좋은 일자리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취업이 옛날 같은 공채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특히 대기업에서는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하고 뭐 수시 채용이다 하면서 이제 좀 공채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특히 신입사원을 뽑는 노동시장이 많이 분절화됐거든요. 분절화되고 전문화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하려면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게 유리하겠다. 그리고 서울이 또 매력적이잖아요. 서울이 이제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매력을 뿜어내는 도시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학생들이 또 좀 선망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학 서열이라는 게 꼭 재정만으로 좌우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인서울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수치로 이제 알아볼 수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재정 격차에서 비롯되는 어떤 교육 품질의 격차 이게 보다 우선적인 요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대 폐지론. 서울대 학벌을 공유하자. 이게 이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죠. 서울대급 대학을 더 많이 만들자.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죠. 굉장히 다른 발상이죠. 서울대 폐지론은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별로 찬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없어지면 연세대가 서울대 역할을 할 거예요. 연세대 고려대가. 그럼 조금 나아지려나? 뭐 나아질지 저는 약간 잘 모르겠고 그런 측면이 있고
서울대 학벌을 공유하자.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나왔던 이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인데, 그럼 예를 들어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국공립대가 이제 서울시립대가 있고 서울과학기술대가 있거든요. 뭐 이런 데들을 합쳐가지고 통합 한국대학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정원, 지금 있는 정원 다 털면 이제 3만 몇천 명짜리 한국대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 고려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세대 고려대를 강제로 끌어들일 수는 없죠. 그럼 아마 이제 대학이 헌법상에 그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헌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송 걸릴 겁니다. 어쨌든 그럼 연세대 고려대가 따로 있는 가운데서 그 국립 이제 통합 한국대가 이제 만들어지면, 통합 한국대는 학생들을 캠퍼스에 배정할 때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만 몇천 명을 뽑은 다음에 추첨을 하는데 서울 캠퍼스에 배정될 확률이 한 10% 나와요. 그러면 10% 좀 넘게 나와요. 그리고 선배들하고의 그 동문 네트워크가 연결될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연결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게 되니까. 그러면 서울 캠퍼스에 배정될 확률이 10몇 % 정도 나오고, 선후배 간의 관계도 단절될지 알 수 없는 이 통합 국립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연고대를 갈 수 있으면 연고대를 갈 것이냐. 그럼 제가 보기엔 연고대 쪽으로 확 기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한다 해도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대단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왜? 아니, 그리고 국내 통합 네트워크를 하려고 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거점국립대 뭐 2,200만 원짜리 교육을 시키면서 6천만 원짜리 교육하는 서울대하고 묶어가지고 학생 선발을 같이 해가지고 무슨 공동 선발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애를 6천만 원짜리 교육을 시키고 그 뽑은 다음에 어떤 애를 2,200만 원짜리 교육을 시킬 거예요. 확 차이 날 텐데. 그래서 설령 이걸 하고 싶다 할지라도 요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평준화의 모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고교 평준화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거 70년대 중반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도 집권했으면 대학이 평준화 됐을 거예요. 제가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세종시 옆에 있는 그 연기군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한 절반을 끌고 오고, 그리고 대학 평준화를 시킨다라는 보관이 있고 자기들이 그걸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더 집권했으면 했을지도 모르는데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교 평준화까지 했잖아요. 중학교 평준화했고 고교 평준화했으니까 대학 평준화도 비슷한 논리로 사립대까지 싹 긁어모아가지고, 독재자니까 가능했겠죠.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고교 평준화를 할 때 우리는 흔히 그걸 학생 배정 방식만 생각해가지고 뺑뺑이로 돌려서 이제 배정하는 거, 추첨으로 배정하는 거, 이게 이제 평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입학제도 즉 추첨만 도입한 게 아니고 그 토대에 해당하는, 재정적 토대에 해당하는 것을 균등화하려고, 즉 이 고등학교는 A 고등학교는 재정이 충실한데 딴 고등학교는 재정이 좀 부실하면 그러면 비슷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원론적으로. 그래서 사립 고등학교까지 다 긁어모은 다음에 이걸 강제로 정부 의존형 사립학교로 바꾸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무조건 돈을 지원하고 그 돈을 무조건 받게 하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학연금까지 개혁합니다. 사학연금이 굉장히 부실했는데 그때 이제 사학연금에 이제 돈도 넣고 제도화를 정비를 해가지고 공무원연금 비슷한 그런 지위의 것을 이제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위에 상부구조만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토대를 바꾸려는 거를 병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직도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토대의 어떤 균등화 작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대학 서열이 대학 간 불평등 문제라면 학과 서열이 있잖아요. 학과 서열, 전공 서열. 요즘 특히 의대 뭐 더 난리잖아요. 이건 이제 직업 간 불평등과 관련이 있죠. 의대 얘기는 제가 아까 조금 했으니까. 이건 이제 20대 80이라고 하는 이중료 노동시장의 형성과 관련이 있죠. 이건 90년대부터입니다. 80년대 이전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80년대 한 후반 정도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90년대 내내 벌어지고 2000년대 내내 벌어지고 2010년대 들어서야 이제 좀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벌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 산업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이 한 60%, 제조업으로 치면 한 50%, 그 정도 원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어진 게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2000년대 후반까지 그 정도의 이제 기간이었거든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얘기하죠. 중국이 세계 경제에 이제 편입되면서 뭐 중국 상품하고 경쟁하기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공업들, 신발 산업 이런 것들 다 몰락하고 설비들 다 중국으로 하고, 실제로 90년대 내내 우리나라 이제 그 자영업자가 확 늘어납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늘다가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대부터 자영업자가 줄어요. 자영업자는 계속 꾸준히 줄어서 지금 한 20%그 정도까지 줄었죠. 그리고 글로벌 선도 기업이 등장합니다. 삼성전자를 위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글로벌 선도 기업이 생기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이제 빨아들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다음 불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긴 하는데 주로 이제 대기업 또 교섭 능력이 높은 그런 사업장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런 데서는 그 교섭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임금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유럽처럼 무슨 중앙교섭이나 무슨 산별교섭 같은 걸 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더 벌어지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무슨 뭐 등등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청 기업을 이제 착취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이중적 노동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이제 의대 인기가 좋아지고, 또 2010년대 이후에 극단화된다든지, 컴퓨터공학과가 2010년대 이후에 계속 이제 입결이 올라갑니다. 뭐 컴퓨터공학이라는 거 전공하면 대우를 잘 받는다더라.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 교대 인기가 이제 한동안 상당히 올라가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좀 하락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자 노동시장의 이제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대학 간 불평등 그리고 직업 간 불평등 이 두 가지가 심해서 경쟁적 사교육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직업 간 불평등도 중요한 문제지만 대학 간 불평등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작았거든요. 별로 없었는데 그때도 이미 대입 경쟁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70년대도 치열했고. 그러면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 요인은 뭐냐? 그거는 결국 대학 간 불평등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정적 수치적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2008년 이전 데이터, 2008년 이후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2008년 이전 데이터가 진짜 안 남아 있어요. 진짜 안 남아 있고, 그 정리한 사람도 없고 그걸 논문으로 쓴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많이 정리했는데 90년대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88년 데이터까지 발견했는데 그거는 좀 써먹기 어려워요. 일부 대학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대입제도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직업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가 한 80%, 70%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대입제도도 한 20, 30%의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전형 요소의 난이도. 뭐 킬러는 워낙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 사교육이 더 촉진되는 면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복합성, 뭐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었죠. 그때 정시가 수능도 잘 봐야 되고 논술도 잘 봐야 되고 내신도 좋아야 되고 세 가지를 합산하니까 이거저거 다 잘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원성이 높았다가 이후에 정시 전형은 이제 수능으로만 뽑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제나 학종도 그런 면이 있죠. 뭐 챙길 게 많잖아요. 뭐 내신만 수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무슨 소논문도 쓰면 좋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요즘 그런 게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철인 5종 경기 하는 사람하고 철인 10종 경기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철인 10종 경기 하는 사람이 더 버겁고 누군가에 대해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더 커지는 거죠. 연계성, 논술. 우리나라 논술고사라고 하는 게 족보가 없는 시험이죠. 그 유럽 시험을 많이 생각하는데 유럽의 대입 시험이 대부분 논술형이거든요. 근데 그 논술형인 것은 과목별 시험이에요. 국어 시험인데 논술형으로 나오고, 수학 시험인데 논술형으로 나오고, 과학 시험인데 논술형으로 나오는 거지, 논술이라는 과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논술은 과목이 아니잖아요. 질문의 유형인 거지. 근데 우리나라 논술고사라는 이 국적불명의 거를 만들어 가지고 과목도 아닌데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로 대학을 가고 싶으면 이제 사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맨날 이쪽만 얘기해서 그렇지 예체능계는 워낙 그렇죠. 학교에서 미술 배워가지고 대학 지원한다? 미대 지원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옛날부터 불가능했죠. 지금도 불가능하지만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연계성? 고교 교육과 대입 선발의 연계성 또는 대입 시험의 연계성, 이게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대입 제도가 경쟁적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수능과 내신과 뭐 이런 것 중에서 이게 사교육을 얼마나 유발하느냐. 학생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이 사교육을 얼마나 유발하느냐. 아주 많이 유발한다, 무슨 뭐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까지 5점 척도로 이제 해보면 평균 4.0이 나옵니다. 이거 학부모 대상 조사예요. 네, 수능이 얼마가 나오느냐? 4.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도하고 내신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예. 이게 차이가 많이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교사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교사 대상으로 설문하면 수능이 훨씬 많이 유발하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때는 최근에 한 여론조사는 아니어서 자기소개서, 이건 최근에 이제 폐지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자기소개서 3.6, 비교과 활동 기록 이게 3.6, 뭐 대학별 논술고사가 최고죠. 4.4, 뭐 학교 교육으로는 도저히 연계가 안 되니까 뭐 등등, 특기 내역 3.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도 되고 옹호도 되지만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요구하면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이건 좀 사교육에 맡겨보고 저것도 활용해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은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로축이 뭐냐면, 가로축이 1960년 기준 토지 분배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나라가 오른쪽에 있는 나라일수록 토지가 골고루 분배된 나라예요. 1960년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대지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일 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된 나라가 이제 한국이죠.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있죠. 다 농지개혁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농지개혁이 어떤 효과를 일으켰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자산이 평등하게 분배된 나라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1960년이면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은 뭐겠습니까? 땅입니다. 땅이 제일 균등하게 분배된 나라예요. 그러면 땅이 이만큼 있으면, 그리고 내가 자영농이면 자영농으로서의 소득도 있지만 야, 땅이 있으니까 얘가 공부 잘하네? 고등학교까지 보내보자. 그때는 고등학교 등록금도 비쌌습니다. 대학까지 보내보자. 할 수 있죠. 좀 팔면 되니까. 그래서 논 팔아서 이제 얘를 대학에 보낸다.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이 나라 사람들은 팔 논이 없는 거죠. 팔 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교육열이 높았던 어떤 제도적 또는 경제적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좀 문화를 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한 어떤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특이했던 게, 이것도 월드뱅크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 가로축은 뭐냐면, 가로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소득이에요. 소득이 60년대에서 한 80년대까지 소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된 나라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 격차가 큰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소득 격차가 좀 적었던 나라에 속합니다. 가로축이에요. 근데 세로축은 뭐냐? 세로축은 1인당 소득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성장률은 거의 1등, 엄청나게 높고, 그런데 소득의 분배는 비교적 좀 균등하게 된 편인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없어, 도시 지역에 사는 노동자야. 그런데 빠른 속도로 소득이 늘어. 그러면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데 팔 논은 없지만 좀 소득을 이용해서 애를 대학에 보내볼까? 이런 사람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화 때문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문화가 일종의 불씨 역할을 했다면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기름을 부은 거죠. 연료를 공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되기 전부터, 산업화 본격적인 수준에 돌아가기 전부터 교육열이 높았고, 그리고 이제 산업화 과정 내내 이런 식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교육열에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기업 간과 중소기업의 이제 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완적 사교육하고
그리고 경쟁적 사교육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심해졌겠느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본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난 총선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교육상임위보다는 당시 국회 교육상임위보다는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이걸 좀 채택해 보자 이런 식으로 동력이 나왔고 그래서 채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애석하게 이후에는 아주 구체적 움직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학생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게 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오고 있는데 진짜 어중이 떠주기 말고 좀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도 많이 가지만 외국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해서 또 글로벌 대학 랭킹에도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대학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전공법이죠. 한국 교육열이 낮은 나라다. 무슨 소리냐?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는 뭐 아시겠지만 OECD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100위권 대학이 100위 내의 대학이 두세 개밖에 없어요. 서울대 카이스트만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일부 순위에서 이제 연세대 같은 데가 들어가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력으로 봐서 이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대학 교육 경쟁력 같은 건 뭐 지금 국제 지표 보면 굉장히 떨어지고 실제로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도 세계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뒤쳐져 있어요. OECD에서.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가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의제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방에 뭐 기업 내려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법인세 한 20년 면제해 줄 겁니까? 그거는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대학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대학은 주로 정부 투자를 통해서 지역 거점별로 한 개 정도의 대학을 뭐 이렇게 집중 육성해서 글로벌 순위도 올리고 누가 봐도 보란듯한 대학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대입 경쟁도 좀 완화할 수 있고. 그래서 대규모 투자하고 경쟁 원리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점 대학들끼리 경쟁을 열나게 시켜야죠. 또 치열하게 시켜야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 학생 유인 전략 뭐 몇 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걸 통해서 2030년대 중반까지가 골든 타임이다. 2030년대 중반까지 놓치면 이제 영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그때부터 대학 간 학생 수가 급속히 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생 수가요. 1년당 출생하는 숫자가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한 60만 가다가 45만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한 3, 4년 전에 4, 5년 전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지금 40만 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 고졸자 기준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그때부터 또 뚝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40만 대 중반에서 지금 20만 대 중반까지 그럼 뭐 몇 퍼센트인가 도대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고 그때가 되면 때를 놓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30년대까지 뭔가 거점별로 좀 공격적인 의미의 거점을 확보를 해야 지역별로 공격적인 의미의 거점을 확보를 해야 그 다음 도모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픈마켓형 AI 교육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교과서로 삼아서 무조건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또 학생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유인책은 있어야죠. 이거 잘 쓰면 너 이를테면 기초학력 보장 같은 게 더 잘 돼. 그걸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을 하고 그러면 점점 사용률이 높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고사 없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든지 영어교육 혁신이 가능하죠. 이걸 조희연 교육감이 할 뻔했어요. 언제? 무려 2019년에. 2019년은 챗GPT가 나오기 훨씬 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구글 AI 엔진 그리고 아마존 AI 엔진을 이용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영어 교육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이미. 그걸 제가 미리 알고 조희연 교육감을 설득하고 그리고 영어 교육 전문가들을 그 AI 쪽 그 교육공학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실제로 실현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교육에 대해서는 그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게이트를 열어놨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훨씬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됐으니까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2019년에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뭘 하게 돼 있었냐면 서울시내 몇 개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정상화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좀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영국으로 가버리고 뭐 조영 교육감님은 또 어려운 일 겪으시고 교육감에서 물러나시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때 잘했으면 조영 교육감이 외국어 교육 또는 언어 교육을 인공지능 엔진을 이용해서 효율화시킨 데 성공한 세계 최초의 교육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영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국어도 할 수 있죠. 왜 필요하냐? 다문화 가정. 또 외국 오래 살다 귀국한 애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애들 필요하죠. 약간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겠죠. 여타 외국어 왜? 역시 다문화 가정. 엄마가 베트남이냐? 베트남어 이중 언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있는 베트남어 화자가 엄마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초보적인 언어 베트남어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만약 이런 게 꾸준히 가능하면 이를 훌륭한 이중 언어, 아주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중 언어 구사자를 만들 수 있죠. 대단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엔진 활용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무교사 수월성 교육이 장기적으로 가능할 거다.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조만간에 어쨌든 이런 과목은 뭐 고등학생 정도는 교사 없이도 배울 수 있겠네. 인공지능이 아주 효과적으로 과외식으로 가르치고 또 점검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게 하고 계속 피드백 주고 이러면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험 인증제 이런 게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 너는 뭐 이를테면 물리 과목을 공부하는데 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1년간 이렇게 공부했더니 너는 몇 급 정도를 좀 받았어. 뭐 이런 걸 인증해 줄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권과 학력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간단 명료하고 교사가 신뢰할 수 있는 지침과 방법이 존재해야 된다. 아까 제가 숙제 말씀드렸고 나머지 공부의 쇠락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방치되면서 안타깝게 사라져갔느냐, 줄어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이 교권이라는 게 학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지역 비례 선발. 저는 이건 찬성하기도 어렵고 반대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거천대학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토론해 볼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찬성 반대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거는 경쟁을 완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경쟁을 구획화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병목이 있잖아요. 명문대 갈 수 있는 병목이 있는데 병목은 그대로 둔 채로 병목으로 진입하는 그 통로를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자면 구획을 짓는 거죠. 칸막이를 만드는 거죠. 서울 지역, 강남 지역 애들은 요만큼만 가. 뭐 저기 경남 지역 애들 요만큼 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방법이 구체적으로 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경쟁의 구획화해 나가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내신 위주로 뽑으면 경쟁이 구획화되니까 왜? 뭐 대치동에 있는 4% 1등급 주고 지금은 내신 9등급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만 9등급제일 때 4% 1등급 주잖아요. 근데 저기 시골에 살아도 어쨌든 4% 1등급 주니까 상대평가가 이제 문제는 있지만 또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내신 위주로 뽑으면 이제 경쟁이 구획화됐어요. 근데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게 꼭 내신 위주 선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별로 구획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경쟁의 강도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유럽 대학의 핵심적인 특징은 대학 간의 평준화. 근데 그 평준화는 입학제도의 평준화가 아니에요. 대학 내 수준이 비슷하다는 평준화예요. 그래서 뭐 독일에 입시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독일에 입시 있죠. 왜 없어요? 독일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비투어 점수를 주거든요. 그 등급도 주고 점수도 줍니다. 아비투어 점수의 3분의 2는 내신 성적이고요. 3분의 1은 공인시험이에요. 주정부별로 치르는 공인시험이에요. 우리 형식으로는 입시예요, 그게. 근데 그게 입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에요. 거기서 일정 점수를 못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안 줍니다. 이른바 아비투어라는 게 일종의 학위 개념이기도 해요. 고등학교 졸업 학위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업 인증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대학 입학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전체 대학 학과 중에 60% 정도는 그 아비투어 인증만 있으면은 그냥 받아줘요. 프랑스 대학처럼 독일 대학의 학과의 60% 정도는 그냥 아비투어 학위만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40% 정도의 학과는 선발을 합니다.
그 선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적이에요. 아비투어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인증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등급이나 점수를 쭉 줘가지고 그걸 대입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아비투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의 기능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프랑스 바칼로레아처럼. 프랑스는 사실 바칼로레아로 뭐 대학 갈 수 있지만 또 그랑제코르라는 별도의 이제 엘리트 교육 기관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특이한 게 핀란드인데 핀란드가 완전히 한 줄 세우기에서 학생 뽑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 세우기가 안 된다. 여러 줄 세우기 하면 좋다. 이거는 어차피 맛집은 어차피 서울대 아니냐. 맛집 앞에 줄을 한 줄로 세우든 여러 줄로 세우든 뭐가 달라집니까? 사람들의 고통이 줄 서는 고통이 좀 줄어드나요? 그래서 맛집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제가 더 공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 줄 세우기로 선발하는 대표적인 선진국이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내신도 반영 안 해요. 내신 반영 안 하는 나라 의외로 많습니다. 내신 반영 안 하는 대표적인 나라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내신 반영 안 해요. 제가 가장 최근에 쓰는 경향신문 칼럼에 그걸 좀 자세히 썼는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대입시험이 없는 나라도 두 나라 있긴 있어요. 대입시험이 없으니까 내신밖에 없는 거야 그 나라는. 그런 나라도 두 나라 있긴 하지만 또 의외로 많은 나라가 내신이 없어요. 내신을 반영을 안 해요. 핀란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입시험 봐가지고 그걸로 쭉 그냥 성적순으로 잘라요. 그러면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이 이제 그런 성적 중심으로 뽑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적은 이유는 꼭 이 대학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왜? 이 대학이나 저 대학이나 그 대학이나 수준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독일은 특히 연방제고 주별로 거점 대학들을 육성을 했으니까 그 수십 개 대학은 뭐 수준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수능은 약화나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고교육과 분리하거나 그러니까 SAT지만 학교에서 안 풀어줘. 이게 미국입니다. 논술형 시험으로 바꾼다. 이게 유럽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둘 다 어렵죠. 왜? 야, 학교에서 미국처럼 수능 문제 안 풀어줄 거야? 그러면 이거 다 사교육 수요가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앞으로 수능을 다 논술형 문제로 바꿉니다. 그럼 또 사교육 수요가 폭증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원칙은 이거예요. 수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능을 미국처럼 고교육과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유럽처럼 논술형 시험으로 바꾸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시도할 수 있는 큰 정치 세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교육이 폭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원래 9시 한 5분까지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아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연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제가 공정 개념을 쓰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공정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여요. 이건 제 지적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조나탄 하이트라는 뉴욕대 교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불안세대라는 책을 썼죠. 그건 우리나라에도 꽤 유명해졌던데 이 사람이 진보는 공정을 형평성인데 영어로 이퀄리티예요. 평등으로 이해하고 보수는 공정을 비례성, 프로포셔널리티 이걸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런 거 있죠. 야, 부모 잘 타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쓰고 사교육 많이 받아서 강남에서 자란 애들이 다 명문대를 독점하면 그거 불공정한 거냐? 이때 말하는 공정은 형평성이에요. 평등의 원리에 너무 어긋나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야, 가로축이 실력이고 그 실력이든 시험 성적이 됐든 뭐가 됐고 세로축이 만약 지위라면 실력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렇게 지위를 배분해야지. 이것도 설득력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공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정 가지고 논쟁을 하면 이게 엉키는 이유가 이게 서로 다른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준화도 그래요. 보수에서는 교육과정의 평준화를 주로 얘기해요. 야, 저 획일화하냐? 교육과정을 평준화한다는 건 당연히 획일화한다는 얘기죠. 애들이 다 특성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데 똑같이 붕어빵 교육을 시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진보에서는 주로 평준화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학생 배정 방식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뭐
성적순으로 이렇게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근거리 배정이죠. 근거리 배정을 하거나 박정희가 도입한 평준화는 이제 추첨제였죠. 요즘은 이제 주로 1지망 무슨 고등학교, 2지망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정 비율씩 순차적 추첨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준화 가지고 논쟁을 하면은 이게 또 엉켜요. 왜?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평준화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가진 역사적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학생 배정은 이제 추첨이나 그런 비슷한 거로 한다 할지라도, 즉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좀 다양하게 해보자. 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에 맡겨놓으니까 또 외국의 고교학점제보다는 훨씬 좀 수준이 떨어지게끔 설계해 놓긴 했어요. 그건 너무 디테일한 얘기니까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겨우 이제 우리가 첫걸음 뛴 겁니다. 평준화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화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걸 이제 겨우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딛게 된 거죠. 질문에 대한 질문하고 싶으신 분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네. 제도적인 부분 설명 많이 잘 들었는데요. 혹시 그 내용적으로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그 우리가 배우는 컨텐츠에 대한 그런 계속적인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는지, 혹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게, 이를테면 고등학교 과정 중에 배우는 어떤 내용의 총량이라는 면에서는 한 세대 전과 지금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다만 수학에서, 이과 수학에서조차 무슨 행렬이 빠진다든지 뭐 등등 뭐 이런 그런 건 좀 별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긴 했지만 배워야 되는 총량 수준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유의할 점은 뭐냐면 수능으로 평가하는 범위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지금 예고돼 있는 올해 고1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안에 의하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사회나 과학 선택 과목이 이제 수능에서 곧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이제 고등학교 법적으로 규정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총량이 그다지 줄진 않았지만 수능으로 평가하는 분량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다. 줄어들고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울대 10개만 되게 이제 서울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의 거점 대학들을 키울 때 집중해야 될 여러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입되는 교육비를 가지고 이제 대학 간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예. 물론 뭐 수도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그 지방 국립대가 서울의 유수대학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게 평가되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 부산대, 전남. 그때 교육비는 그러면 서울의 유수대학과 지방 국립대가 1인당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혀 뭐 연구도 안 했고 아무도 이렇게 정리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의 문서고를 뒤지는 수준의 어떤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90년대 초반 것까지 지금 뭐 파악을 했고, 80년대 거는 상당수 대학의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지만 상당히 결함이 많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80년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추적 가능한 90년대 초반 데이터를 보면 그때도 지역 거점 국립대와 서울시내 뭐 서울대를 포함한 유수 대학의 1인당 교육비 격차는 꽤 있어요. 그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아들은 서울을 보내도 딸은 안 보낸다든지, 이를테면 첫째는 보내는데 둘째는 안 보낸다든지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던 시대니까 뭐 그런 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도 작용했겠죠.
소득이 아직 낮은 시대였다는 것도 작용했을 것 같고, 예. 예. 대기업들을 보니까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연구소가 가야 된다. 예. 연구소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에 명문대학이 있어요. 예. 지역에 있는 명문대학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지역 균형 관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제일 가까운 게 지금 서울대 10개만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국민대 내지는 이런 대학들을 키우자는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심그 지역에 있는 기존 대학을 키우려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일단 짧게만 말씀드리면 거점 명문대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점 명문대는 다 연구 중심 대학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100대 대학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은 다 연구 중심 대학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교육 중심 대학이라기보다 연구 중심 대학에 가까운 것이고 학부 교육보다는 오히려 대학원 교육에 초점과 방점을 맞춘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특히 정치적으로 보다 호소력이 있는 것은 학부 교육을 고급화하고 고등학생들이 그 학부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그 대학을 선택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주로 정치적으로 좀 염두에 두는 목표인데 실제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라든지 산업 연계가 가능한 대학이 되려면 대학원이 커져야 되고 연구 능력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동시에 하는 게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는데 몇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10개가 아니라 5개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5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나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힘을 받는 거는 일종의 지역 정치 논리 때문이거든요. 지지 기반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중에 5개만 골라낸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10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일부 대학을 선별을 해서 이를테면 다 종합대인데 키우는 방법이 있고 일부 전공을 아주 특화시켜가지고 그걸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핀란드의 대학이 여러 개 있거든요. 유수의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들이에요. 그런데 핀란드 학생들이 좀 그래도 수도인 헬싱키가 이제 대도시고 좀 매력이 있으니까 헬싱키 대학을 선호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별 거리낌 없이 다른 대학을 가요. 다른 우리로 치면 이제 지방 대학이죠. 그런 대학을 가는 이유가 이 대학이 심리학은 최고야. 뭐 야, 교육학은 저 대학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별 특성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거든요. 일본이 물론 도쿄대가 있지만 교토대가 도쿄대 못지않은 명문이잖아요. 노벨상은 더 많이 배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큐슈대라든지 뭐 등등 이 일본의 거점 국립대 7개가 동경대를 제외한 도쿄대를 제외한 6개가 굉장히 랭킹이 높은 대학이에요. 와세다 게이오보다 더 높은 대학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랭킹 물어보면 거점 국립대 7개가 와세다 게이오보다 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그 대학들은 다 비슷비슷한 유형의 종합대학이죠. 특정 학문이 좀 더 강하다 뭐 이런 게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특화된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뭐 흔히 많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좀 특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 좀 육성하는데 비용대 효과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쉽진 않아요 그게. 예. 하지만 벌써 지금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 AI 가지고 좀 치고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벌써 이제 AI는 하드웨어가 중요한데 하드웨어 투자도 막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것들이 뭔가 또 특성화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저기 계신 분. 예. 예. EBS 박광주 기자라고 합니다. 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하나 말씀 주시긴 했는데 뭐 서술형 전형으로 수능이든 뭐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사교육 요소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수요가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교위에서도 이제 서술형 전환 얘기를 뭐 몇 년 전부터 왕왕 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뭐 장기 플랜으로 얘기는 자주 하고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이 뭐 사교육 수요도 잘 조절하면서 좀 공정 이슈도 크게 발동시키지 않는 면에서 조정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도 학령 인구가 확 감소하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수도권 대학들은 사실 정원 이슈 관련해 가지고 조금 뭐 자기네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취재하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던데요. 그래서 뭐 자주 얘기하는 대학연구소 같은 데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도 순차적으로 좀 감소해서 지역으로 좀 뿌릴 수 있는 뭐 방향성도 연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왕왕 하시는데 국가 정책 차원에서 뭐 정원이 한꺼번에 줄어들게 됐을 때 정원 조정을 실제로 해낼 수가 있을지, 근데 그거랑 연계해서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랑 연계해서도 이런 방안이 같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리 죄송하지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을 좀 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이 꼬이는데 제가 시차 적응에 실패해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이건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이제 고려해 보면 저는 옛날부터 그냥 수능을 논술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저는 싹 바꿔버리자. 예를 들어 핀란드 대입 시험 어떻게 보느냐? 영어 시험인데 야 뭐 어떤 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고 이 지역을 홍보하는 기사를 써봐라. 이게 뭐 대입 영어 시험이에요. 예. 뭐 바칼로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바칼로레 학교. 뭐 철학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각 과목들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도 풀이 과정 다 써야 되고 풀이 과정도 채점하죠. 수학이 논리가 중요한 거라면 풀이 과정을 채점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논리가 중요하다면서 왜 논리를 채점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딜레마는 뭐냐? 제가 차라리 정치인이면 그 정치적 부작용과 역풍을 무릅쓰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 제가 정치인도 아닌 주제에 무슨 정책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정치적 책임은 여러분이 지세요. 정치인분들이 지십시오 하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암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변화예요. 아니요, 어떻게 객관식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객관식은 정답이 존재하는 것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것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생각을 안 물어보잖아요. 네 논리를 안 물어보고. 이게 이상한 시험이잖아요. 객관식이란 건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발명한 거예요. IQ 시험, SAT 다 1920년대, 30년대에 발명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군정 때 처음 소개가 돼서 50년대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대입 시험이 객관식인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거의 없어요. 미국이 있지만 그건 고등학교 교육과 분리시킨 특수한 체제인 거고 미국과 스웨덴이 그래요. 특이하게 스웨덴이 유럽에 있지만 이제 대입 시험이 객관식인데 그 대신 미국처럼 고교 교육과 분리시켜 놨죠. 네, 한국이 객관식 대입 시험의 영향력이 제일 큰 나라예요. 선진국 중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개탄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논술형, 선논술형을 바꾸자는 것은 사교육업계에 굉장히 큰 떡밥을 주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교육업계는 모든 변화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선언수령으로 바꾼다. 굉장히 매력적인 마케팅의 계기가 되죠. 예. 그러면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이 현명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일본은 진짜 오랫동안 대입제도를 거의 안 바꿨거든요. 다른 나라도 거의 오랫동안 안 바꿨습니다. 근데 일본은 1980년대인가에 그 이제 센터 시험이라고 그러죠. 우리 수능 비슷한. 옛날엔 본고사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원화돼 있잖아요. 센터 시험이라는 객관식 시험이 이제 도입된 걸 빼놓고는 진짜 오랫동안 이제 제도를 안 바꿨죠.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했고 그 변화를 시도하게 된 계기의 중요한 계기는 미국께 좋은 거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미국을 모델로 삼은 거는 우리나라 진보 교육계도 좀 그래요. 사실 진보 교육계도 아니 그 뒤에서 비롯된 그 진보주의 교육운동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준 거거든요. 사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됐던 그 운동이. 그러니까 시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물론 이런 믿음부터 시작해서 미국 특유의 이제 입학사정관제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진보와 보수가 상당히 좀 공유했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궁과 이주호가 상당히 공유했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저는 상당히 좀 미국적인 그 사고 방식이라고 봐요. 그게 뭐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싫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지만 저도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거나 꼭 선진국의 표준이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제 하는 나라 별로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유럽이 의외로 많은 나라가 성적순으로 뽑죠. 성적순이나 거의 성적순으로. 예.
그게 이제 수능으로만 뽑자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참 21세기에 맞지 않는 교육 방식이긴 한데, 왜냐하면 사실 수능만으로 학생을 뽑으면 그런 교육은 인터넷 스타 강사가 더 잘하잖아요. 검증돼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그 우리 그 비싼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그 공교육을 수능 문제 열심히 푸는 기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아예 고교육과 분리시키는 모델로 가든가, 그게 이제 미국이나 스웨덴 모델이에요. 아니면 수능을 아예 선원 수령으로 바꿔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토론하고 글 쓰고 이제 그런 거를 교육을 시키고 대입 시험도 그런 식으로 보자. 그럼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더 바람직한 방식이다. 이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 해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 정치적으로는 둘 다 쉽지는 않은 해법이죠. 단 논술형 평가가, 선언술형 평가가 이전보다 조금 더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일단 채점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채점 타당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논술형 채점을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채점해요. 예. 아니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아무래도 좀 편차가 있을 텐데 그 편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논술형은 개별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사교육업계에서는 그 마케팅을 할 거거든요. 논술형을 써야 되는데 그거 개별적으로 피드백해 줘야 되는데 어머니 아예 과외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집에서 아이가 쓰면 인공지능이 첨삭해 주거나 그걸 더 잘 쓸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곧 가능해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좀 도입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낙관해 볼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제가 뭐 미래를 섣불리 그렇게 과감하게 점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역설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 뭐 입시제도 계속 바꿔봤고 안 해본 제도가 없다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유럽식 입시제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유럽식으로 바꾸려면 문항을 다 논술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진정한 미국식 입시 해본 적 없어요. 왜? 그러려면 수능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이제 안 풀어줘야 되거든요. 미국 SAT처럼. 그런 게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별 입시 제도를 다 해봤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진정한 유럽식 입시, 진정한 미국식 입시는 해본 적이 없고 사교육 우려 때문에 지금 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별의별 이상한 것들을 막 바꿔보고 뭐 했는데 뭐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근데 거시적인 제도, 입시 제도가 아닌, 즉 선발 제도가 아닌 더 거시적인 제도적 차원의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간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아니 중앙대만 해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고 좋은 대학인데 그 서울대하고 3배 격차가 나는, 연구비를 빼고 교육비로만 3배 격차가 나는 이런 상황을 계속 그냥 방치하면서 뭐 애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부모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뭐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공교육을 보완해야 될 점은 있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뭐 그거는 별 큰 소용은 없는 시도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벌써 1시간 반이 넘었는데요. 이제 그 저희 초청 강연은 마무리하고 아직 귀국하신 이틀밖에 안 되셔가지고 네, 한국에 얼마 안 계시는데 이런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하고 강연회는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